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sit 자격증 준비 과정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과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저희 원래 진도인 데이터베이스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 지향 분석,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C++나 자바를 배우는 과정에 이 객체 지향의 특징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객체 지향은 이 언어 자체의 특성을 객체 지향 클래스나 객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할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설계 내용은 프로그램 전체의 설계를 객체 지향의 방법으로 기존의 포포스 모델 이런 흐름 기반의 절차 기반의 모델링이 아니라 객체 기반의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마찬가지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할 프로그램들을 객체의 집합으로 보고 그 각 객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컴퓨터 세계로 문제를 실세계와 똑같이 옮기는 가상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객체 지향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그리고 이 객체들의 속성과 동작, 그리고 객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까지를 기반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성능 또는 동작 과정, 요구하는 성능치가 있겠죠. 그죠? 성능치가 있거나 동작 과정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여기 컴퓨터 세계로 옮긴 그 객체 개념을 간단히 어쨌건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그림을 간단히 도식화,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시스템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성능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 뭐 이런 객체 지향에서 처음에 배우면서 잠깐 보는 그림이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차 지향 언어들, C 언어 같은 경우들은 자료 구조, 자료와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료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를 했다면 객체 지향은 자료와 함수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 있고 이 객체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객체 지향 방법의 모델링 결과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객체 지향 관점에서 모델링 할 때 크게 세 가지 기반해서 볼 수 있고요. 기능적인 관점. 기능은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뭐 함수의 주 기능을 말하겠죠, 그렇죠? 입력값을 기준으로 입력값을 어떤 형태로 가공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다음 동적 관점은 이 소프트웨어의 동작과 제어의 초점에 맞추어 시스템의 상태, 그러니까 내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기능이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아니면 내가 뭐 Io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 센서의 값을 가져오는 기능 기반일 수도 있는데, 동적 관점은 소프트웨어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방범 시스템 같은 경우 센서나 카메라가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다가 어떤 데이터가 변하게 되면 그 변화가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한테 알림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이내믹하게 상태를 기반해서 어떤 객체의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통적인 이 절차 지향에 기반해서 기능은 함수 기반이었죠. 정보는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변환이 생겼을 때, 변경, 어, 삽입 수정이 생겼을 때 그 관점에서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요 개념이 추가된 거죠. 동적 개념. 혼자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상태가 움직임이 감지되어서 나는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스 케이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스 케이스 기법은 우리가 이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 고객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뭐 프로젝트의 설계자한테서 받아야 되는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을 사실 고객이 개발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소프트웨어 설계자한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스 케이스 기법은 고객을 통해서 고객한테 그러면 이 고객님이 쓸 기능은 어떤 것이고, 그 시스템의 관리자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 소프트웨어 관리를 맡길 텐데 우리가 유지보수자는 또 어떤 걸 해야 되고, 시스템 내부에 보안 관리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인사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각 행위자, 이해관계자를 기점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자 관계자에 대해서 역할에 따라서 행위자 또는 액터라고 분류하고요. 이 행위자 혹은 액터가 각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들이 있는데, 객체들, 액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뷰, 펑션들이 객체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각 행위자의 시스템에 대한 용도로 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단위로 식별해서 유스 케이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림 보시면 좀 간단해요. 이 스코프, 이 범위입니다. 시스템이 이만큼의 범위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누구한테? 사용자 관리라는 이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용자 관리 기능을 서비스 사용자도 쓰고, 시스템 관리자는 지금 쓰고 있진 않네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누가 이 기능을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유스 케이스는 이런 이제 타원으로 알려줍니다.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이 클래스죠, 그죠? 이 안에는 회원 가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입력받아야 될 거고, 받은 정보를 가지고 DB에 인서트 해줘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로그인해서 로그인 요청을 했을 때 정보를 가져와서 로그인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이 유스 케이스를 스코프 안에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액터는
이 각각의 유저, 어드민 이런 이 이행 요구 분석을 준 고객 같은 경우 이 기점으로는 업무 분석이 되겠죠, 그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라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기업 내부에 규정에 맞춰서 권한은 정리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액터를 구현하고 유스케이스, 그 유스케이스 단위로 우리가 요 스코프 단위로 어디 웹서버에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쪽 사용자 관리에 회원 가입이랑 로그인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플랫폼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관리랑 식물 관리는 다른 플랫폼, 다른 언어로 만들어 상관없죠. 이들 간에 필요한 데이터만 아니면 외부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면 인터페이스만 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두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스케이스, 스코프, 액터 그리고 액터와 유스케이스 아니면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자, 이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그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처음에 이 고객한테 유스케이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처음에 그림처럼 학생이 사용하는 기능, 도서관 시스템에서 로그인, 대출 신청하면 승인 받고요. 교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받아옵니다. 사서는 사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수 있고 대출 신청을 하면 사서가 확인해서 대출 승인, 대출 처리, 그리고 나중에 도서 반납, 도서 구매 신청까지 합니다. 도서 구매 신청을 하고 나면 도서 판매 시스템, 외부에 이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해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유스케이스 기반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저리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액터 두 명이 학생과 교수가 사용하는 기능이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교수를 대출자라는 부모 클래스로 묶어버리고 대출자로 묶었더니 보니까 또 결국 사서도 대출자도 로그인 기능 같이 하니까 사용자라는 또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 사용자 클래스는 로그인 기능만 되고 그 자식 클래스로 대출자와 사서 또 대출자의 자식 클래스로 교수와 학생. 우리 원래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를 구현했을 때 이렇게 썼죠. 실제 이렇게 됩니다. 뭐 IT 회사의 뭐 소프트웨어 발주자라고 해도 그쪽도 뭐 무조건 다 IT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출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하면 저 왼쪽 그림처럼 같은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유스 케이스로 만들어서 한번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객체 지향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보 모델링인데요. 이 정보 모델링은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 행위자와 시스템들이 주고받는 정보 단위의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각 클래스들 설계했고 클래스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각 기능들 운동선수, 후보선수, 주전선수 그 다음에 운동선수 중에 팀에 포함되어 있고 팀은 어떤 종목이라는 곳에 연관되어 있고 각 종목들마다 운영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장에는 경기 일정들이 연결되어 있고 경기 일정에는 각 팀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뛰는 출전 선수들이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주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팀에서 어떤 선수가 갑자기 후보 선수로 내려가고 다른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그게 팀에 반영되면 바로 경기 테이블에도 해당 팀의 출전 선수가 바뀐 게 바로 반영이 돼야겠죠. 뭐 우리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다 보면 뭐 전산 시스템에 내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소 이전을 했는데도 운전면허증에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서 운전면허 관련된 문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소 번지로 뭐 벌금 같은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 주소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의 정보니까 내 주소가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시스템 전산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별개로 관리하는 게 맞다면 별개로 해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정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UML 또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그리는 거는 뭐 C++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을 많이 사용해 보셨거나 자바 도큐멘트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이 객체 지향에서는 요거 바로 한 번만에 뽑아낼 수 있죠,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의 어, 기본적인 상속 관계 그리고 콜바이 펑션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콜을 하는지 아니면 어, 내가 결과값을 주는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클래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까처럼 각 기능이 어떤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UML 이용해서 그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동적 모델링은 이 고객이 특정 시도를 해서 어떤 이 액션을 해서 그 액션 이후에 작업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로그인 시도, 그다음 상품 조회 추천이 되고 로그인 결과 그리고 기다리면 상품 리스트 제공, 그러면 주문할 상품 선택하고 장바구니 추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간 기반으로 어떤 작업들이 순서에 맞춰서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적 모델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번 상품 조회나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별개 뭐 예를 들어 하나의 모델이 하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어떤 모듈에 혼자서 이렇게 계속 돌 수도 있습니다. 돌고 있다가 뭐가 디텍트 되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플로우 기반으로 이 모델을 UML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은 이제 기능 모델링. 기능 모델링은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도출한 사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아까 했잖아요.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한 방향이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분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함수별로 이 함수가 결과값은 결과값인데 이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하냐,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냐, 좀 더 상세한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슈도코드로 뭐 반복문이랑 제어문 정도는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객체 지향 설계의 기본적인 방법론들을 살펴봤고요. UML. 뭐 객체와 클래스 뭐 이거는 뭐 C++나 자바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겠죠. 이 각 객체는 애트리뷰트, 속성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 값들을 어떻게 속성 값들 중에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건뭐 필드, 멤버 변수, 그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속성 값들 중에 비헤비어, 어떤 행동, 행위, 메소드, 펑션, 그죠? 멤버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클래스 이름 바이시클 안에 있는 네임, 웨이트, 프라이스는 값을 조정하는 공간이라서 필드, 스테이트, 뭐 무브, 혼 움직이는 거 아니면 혼 이 소리를 내는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헤비어, 메소드, 펑션 다양하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객체 지향 하시면 한 번씩 다 해봤던 클래스의 가장 기초적인 추상화의 결과물이죠, 그죠? 그 다음은 뭐 앞에서도 뭐 간단히 했었죠, 그죠? 객체 지향에 대해서 뭐 인캡슐화, 정보의 은닉을 위해서 이 함수의 기능들을 내부에 구현해놓고 외부에서는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특정 함수, 공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캡슐화 기법이고요. 상속은 실제 우리의 그 상속, 부모가 자식한테 속성을, 애트리뷰트를 물려줍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이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로부터 받은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의 특징들, 전기차냐, 가솔린차냐, 디젤차냐에 따라서 연료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상속 구조라 하고요. 그리고 다형성은 이 객체 지향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K3를 운전할 수 있다, 아반떼를 운전할 수 있다, 테슬라 모델 3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조작법과 유사한 모든 자동차들을 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게 다형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자동차에 속하는 이 자식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 명세되어 있습니다. 뭐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 지시 등 뭐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자동차 조작법은 다 같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자동차라는 부모 클래스에 다 정의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뭐 K3로 갔는데 이 차가 사실 수동차라서 뭐 그 클러치가 있고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해야 된다. 그건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다음에 어,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하는 거고요. 부모가 준 클래스들을 부모가 준 함수들을 그대로 쓰고 싶지 않을 때 오버라이딩해서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을 밟았을 때 뭐 아반떼 M 모델이라서 뭐 특정 이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밟으면 뭐 훨씬 더 출력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오버로딩. 부모가 준 메소드도 있는데 나는 나만의 좀 다른 조작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부모가 준 함수의 이름과 똑같지만 하나의 옵션을 더 눌러주면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오버로딩. 그래서 이 다형성의
개념에 최종적으로 왔을 때는 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까지 오셔야 돼요. 이것도 그 탑시세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오버로딩이 뭐냐, 오버라이딩이 뭐냐. 그 오버로딩은 우리 오버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버로드, 로드 그 로드는 이제 군주 로드긴 한데 오버로딩은 이름이 똑같은 함수의 매개 변수의 속성이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달라서 다른 함수로 인식되는 다형성이고요. 함수의 이름은 똑같고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 아니 매개 변수, 함수의 그 인자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를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의 역할을 해서 기본 조작법이 있는데 그것도 되는데 추가로 다른 기능들을 더 추가로 만들 때 오버로딩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불러오는 과정에서 우리 로딩이 불러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불러오는 과정에서 내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다른 것이 불려진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함수가 불려진다. 오버라이딩은 라이딩은 타는 거잖아요. 위에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뭐 오토바이 위에 타든지 자전거 위에 타는 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이 오버라이딩은 부모가 준 함수를 쓰기 싫어서 지워버리고 자신이 새로 재정의해서 함수를 만드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그냥 자식의 클래스에서 무조건 이 오버라이딩 된 자식의 함수만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을 꼭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런타임이라 하잖아요. 런타임. 런타임은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짜는 시점에서는 이 코드의 실행 방향을 알 수 없는, 왜냐면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고 그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 실행 시간에 따라서 런타임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하이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 동작이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뭐 아반떼의 어떤 오버로딩 함수가 실행되고 어떨 때는 아반떼의 어떤 오버로딩 함수가 실행되고 이렇게 런타임에서 주는 옵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서 모드를 누른다든지 무슨 조작을 했을 때에 따라서 동작이 정해지는 이런 형태를 런타임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다양성의 특징인데 이제 실행할 때 이 측면이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면 당연히 동적 바이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보통 이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하게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옷에 쓰이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이 디자인 패턴을 정의하면 이 소프트웨어 설계의 특정 맥락, 특정 컨텍스트에서 반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디자인 패턴입니다. 우리 옷에 있는 패턴, 그런 패턴,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생성 구조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분류해서 보면 생성 패턴은 우리가 클래스나 객체를 생성할 때 이걸 그냥 클래스 하나, 객체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팩토리나 빌더 이용해서 클래스나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자바 계열의 뭐 안드로이드 쪽 계열이나 웹 계열 하시면은 팩토리 패턴 많이 쓰시죠. 그리고 구조체로 가면 뭐 어댑터나 앱스트랙트, 클래스나 객체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 인터페이스를 또 클래스로 만들 때 기본적인 껍데기가 있어야 되니까 어댑터를 쓴다. 아니면 뭐, 뭐 브릿지를 이용해서 클래스 두 개를 합성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때 구조 단위의 어떤 변경을 할 때 이 구조 패턴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행위 패턴들은 인터프리터 그리고 뭐 미디에이터 그다음에 뭐 옵저버 뭐 이런 이 클래스랑 객체들이 자주 상용호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클래스가 특정 클래스랑 예를 들어 스레드가 이렇게 묶여 있다. 스레드에 인터럽트 신호를 저쪽 외부로 같이 넘겨줘야 된다. 아니면 클래스나 객체들이 데이터를 애트리뷰트를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행위 기반의 패턴들은 행위 패턴에 있는 이 디자인 패턴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뭐 요 그림을 보고 분류할 수 있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생성에는 팩토리, 구조에는 어댑터 앱스트랙트, 행위에는 인터럽트 뭐요 정도 크게 큰 키워드들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은 자료에는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UI, UX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UX에 대해서는 요새는 뭐 이쪽 내용들도 전공으로 편성되어서 많이 학교에서 알려주죠. 인터페이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디자인 패턴도 클래스들끼리 인터페이스하고 객체들끼리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얘는 뭐다? 유저와 인터페이스 하는 겁니다. 유저와 직접적으로 페이스, 접촉하는, 이야기하는 이 UI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근데 뭐 최근에는 이 UX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저의 경험, 유저의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뭐 하는 게 유저의 인터페이스이고요.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UX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편한 형태. 예를 들어서 뭐 대시보드, 우리가 대시보드라 하면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로그 처음 들어오면 어 대략적인 내 어떤 페이지의 상태, 뭐 방문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래프 이런 거 보여주는 이런 대시보드들이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바, 그리고 대시보드에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건 그림으로, 막대 혹은 원, 아니면 이렇게 단위 숫자로 보여주는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UX. 그리고 이 안에 그려지는 그림 하나하나는 이제 UI가 되고요. 뭐 UX의 문제로 뭐 옛날에 이런 사고도 있었죠. 삼성증권에서 이 현금 배당을 28.1억 원을 내가 예를 들어 삼성 그 전자 주식을 10% 가지고 있으면 이 중에 10%를 내가 받아가는 거였는데 이걸 원이 아니라 주로 입력을 해서 이게 엄청 많은 주식이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이 돼버려서 뭐 자기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 막 배당해버리고 시스템 오류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그러니까 UX 측면에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이게 더 많은 금액이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래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UX적인 측면으로 이게 애초에 그러면 최대 특정 값 이상으로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부터 데이터베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업은 조금씩 들으셨죠? MySQL, MS SQL, 몽고DB, 오라클, 뭐 여러 가지 DB들이 좀 많이 혼재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릴레이션 기반의 DB들만 있어서 좀 간단했는데 최근에 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다루어야 돼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하둡까지도 가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소형 기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SQLite 같은 소형의 데이터베이스도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탑시스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라는 개념, 데이터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있는 데이터를 발견, 조사, 수집, 그러니까 관찰된 그 상태 그대로의 것을 데이터, 팩트와 관계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 데이터가 되고 이 정보는 이 데이터를 의미가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데이터를 매일 측정해서 모아두었다. 근데 그걸 한번 딱 정리해서 1년간 특정 지역의 온도 데이터, 그때부터는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동종의 정보를 집적화하세요. 일반화,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온도가 여름에는 이만큼 올라가고 겨울에는 이만큼 내려가고 이 온도의 변화의 폭이 크거나 작고 그리고 강수량이 어떻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지식.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지역에 적합한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라고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면 강수량 정보 그리고 태풍이 언제 왔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습도 정보 이런 것들 다 모으는 게 이제 지식의 단계고요. 그리고 지식 다음에 이제 지혜의 단계라고 하면 또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실제 농사를 지어보고 그를 통해서
실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지혜까지 넘어가는 개념이고요.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면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이 신문 기사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시험률이 높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신문 기사들은 이렇게 한 가지의 팩트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하죠. 이 신문 기사를 쓴 근거는 대학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초로 유학 경험이 시험률이 높다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죠? 실제 대학 입장에서 유학생들이랑 유학생이 아닌 사람들이랑 시험률을 봤더니 이랬다까지만 했더니 신문 기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이 팩트는 이 유학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집단군이라서 뭐 취업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학 장학금 받을 만큼 원래 성적이 좋아서 유학 간 사람이 대부분 장학금 받고 갔는데 그만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유학에 대한 강한 의지와 호기심이 있는 학생, 유학을 갔다 와서가 아니라 유학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 실제 좀 의지와 호기심이 좀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학으로 인해 취업률이 높아진 것보다 다른 요인, 이런 의지, 아니면 애초에 성적이 좋은 집단, 아니면 애초에 부유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은 네, 확실하게 인과관계 분석이 안 되죠. 이게 이제 데이터의 단계이고요. 정보가 되면 이 데이터들 의미는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패턴으로. 그래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까지 다 같이 한번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죠. 유학생이랑 유학생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수집한 상태에서 지식, 이 정보를 가지고 형상화 시키는 거죠. 인간의 해석, 그리고 인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을 보인다라고 만들어주는 단계가 지식이고요. 지식에서도 암묵지라고 해서 문서화 시키지 않은 지식이 있고요. 형식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뭐 문서들, 매뉴얼로 된 것들 그렇게 표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특정 상가의 영수증들이 있어요. 뭐 상가들의 데이터, 이 매출 데이터 영수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장 한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데 정보로 영수증을 한 달 단위, 일별로 한 달 동안 모으면 일평균 매출, 뭐 요일별 매출이 언제 좀 증감을 했는지, 뭐 그 시점에 무슨 옆에서 축제를 했는지, 뭐 벚꽃 축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 또 지식은 이 매출 정보를 가지고 급증 이유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왔는지, 그때 아니면 벚꽃 축제를 했는지 이제 추가적인 또 이제 정보에서 지식으로 내려오려면 더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낸 지식을 통해서 이래서 그랬구나. 눈이 와서 테이크아웃은 늘었는데 눈이 오니까 매장 손님은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지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별 특정 이 테이크아웃 수요를 파악해서 그럼 이 테이크아웃을 하는 수요자들은 어디에 많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뭐 마케팅 방법, 새로운 메뉴 개발을 가는 이 지혜까지 도출해내 가는 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이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하는 이유, 최종적으로 지혜를 도출해내서
지혜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새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시스템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이 데이터가 조직되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일괄 처리 시스템, 이 배치라고 하는데요. 배치는 데이터를 일정 기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이 처리 비용은 낮지만 높은 시스템 성능이 잠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서버 점검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들도 보면 수강 신청하기 전에 방학 때 한 번 정도 서버 점검, 뭐 학생들 많이 안 쓸 때 계절학기 끝나고 개강하기 전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일괄 처리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등록금 고지서를 쭉 다 정리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 학기 등록하면 등록금 내면 되지 끝인데, 학교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몇 학기째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장학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을 지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는지, 무슨 학과인지, 몇 학년인지 이렇게 뭔가 사전 정리할 작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이 어디까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년이 몇 학년인지 뭐 어디 시스템에 물어봐야 되고, 학과 기준은 학과 장학금을 누구누가 받았었는지 뭐 학과에 또 물어봐야 되고, 뭐 국가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 장학금 재단에서도 뭘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때 일괄 처리 시스템을 쓰고요. 온라인 처리 시스템은 온라인이란 뜻이,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보통은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인터넷이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은 진짜 만나서 하는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원래는 온라인은 그 선이 사용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라인이 사용 중이다. 이 어떤 라인을 사용 중이다라는 이야기냐면 전화선을 사용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전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은 전화 중이 아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을 하다가 이 전화선을 기반으로 인터넷이 연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화도 하고, 우리가 데이터도 주고받고, 내가 필요할 때 데이터도 내가 웹페이지로부터 받아올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이 약간 실시간의 개념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 전화 들어서 요청하면 바로 처리되는 게 온라인 처리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전화 걸면, 전화 걸어서 전화 받으면 내 거 얼마 얼마 이체 저기로 해줘요 하면 바로 그 상담 은행원이 처리해주는 형태. 여러분은 폰 뱅킹은 모르죠, 잘. 그래서 옛날에는 어, 은행에 직접 가서 이체를 하거나, 은행 앞에 있는 ATM에서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내 휴대폰이나 집전화도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높은 처리 비용과 시스템은
부하가 이제 매일매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부호 성능 요구는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처리 비용이 높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이 질적으로 분산된 처리기와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서버의 형태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일부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처리된 결과물을 서버한테 전달해 주면서 서버가 받은 데이터를 수합하면서 정리하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분산 처리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인 채굴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죠. 코인 채굴은 여러분 이 블록체인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이 키값을 찾아야 새로운 1코인이 생기는 건데요. 그 새로운 키값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찾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찾으면 아니면 제가 속한 풀, 제 파티, 제 팀원, 조원이 찾으면 그 같은 조원들끼리 그 1코인을 나눠 가지게 돼요. 그 엠빵을 하는 거죠. 그죠? 엠빵으로. 근데 그냥 엠빵을 하면 안 되니까 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n이 커집니다. 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그 코인들을 받기 위해서 뭐그 코인 채굴기들이 그래픽 카드 좋은 걸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한다고 하죠. 예. 그런 분산 처리 시스템도 시작은 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왔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인 채굴도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온 거라서 같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프트웨어 파트 끝났고 이 데이터베이스 파트로 넘어와서 왜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가 팩트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까지를 뽑아내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필요한 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베이스라는 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수업 내용은 아닌데요. 네네. 그 강의 자료는 이제 그 탑sheet 에센스로 공부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요 그럼 따로, 내용도 제가 네네. 그걸 요약한 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거의 같을 겁니다. 지금 PDF에 제가 뭐 좀 불필요한 내용을 조금 지우긴 했는데 PDF랑 이제부터는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